네, 안녕하세요. 저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 DT랩의 홍승표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세션은 커넥티드 카 기술 및 진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술 요소 기술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 안에 이제 IP를 총괄하는 ABN 헤드 유닛이 있고, 그다음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그런 구글이나 애플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차량 통신에 중요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저희 사업자가 바라보는 커넥티드 카 기술의 핵심 요소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11월 초에 있었던 동경 모터쇼에서 그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한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그 폴더폰을 쓰다가 이런 폰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이렇게 가서 그 아이폰이 어떤 완전체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UI는 단순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의 완전체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스마트카도 지금 약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옛날 차들이 있고, 그러니까 폴더폰에는 옛날 차들이 있고, 지금 뭐 택시 같은 거 한번 타보시면은 버스나 택시 같은 거 타보시면 이런 단말들이 한 최소 5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이런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완전체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구글의 이런 뭐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약간 뭐 자동차에게 애플이라고 얘기하는 훨씬 간단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것도 테슬라 같으면은 OTA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냥 있는 전기차가 자율주행 전기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그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이런 차량들이 어떤 그 지금의 아이폰이 어떤 그 가장 완벽한 폰이라고 몇 년간 인지했듯이 한 2020년도 되면은 아이폰에 해당하는 차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커넥티드 카, 스마트 카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어, 차량이 지금 그 오늘 그 디벨롭먼트 포럼이 그 IoT, 뉴 커넥티비티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IoT 관점에서 보면은 차량은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 허들이 낮아서 어떤 그 통신 기능을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IoT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센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센서가 들어가 있으니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효용이 커집니다. 네. 그다음에 다만 그 차량의 교체기술에 들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로 여러 가지가 빨리빨리 기술이 탑재지 못하면은 어떤 확산에 있는 장애인이 되고요. 아무튼 그 IoT 노드 중에 차량만큼 또 많이 퍼져 있는 단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대가 넘게 퍼져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대 말 2020년대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커넥티드 카나 스마트카의 안전체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장기기 비용도 살펴보면은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서 한 40% 정도가, 차량 가격의 40%가 전장기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엔진이나 브레이크 같은 그런 구동계는 점점 내려가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이라도 이런 그 전자기기도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특히 전기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의 대부분이 전장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97년부터 이런 수요는 있었고요. 이건 주로 뭐 비상시 차량 관제나 아니면은 그 이머전시 콜을 위해서 GM에서 온스타를 맨 처음 시작했고 쭉 점차 확산돼 왔고, 뭐 작년부터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6개 정도로 크게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개선, 그다음에 뭐 정보 보안,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인-비이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CAN 통신이고요. 그다음에 ABM 플랫폼, 이건 헤드 유닛을 얘기하는 거, 그다음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아마 커넥티드카 관련해서는 워낙 분야가 넓고 그 많이 얘기된 거라서 아마 자료
인터넷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빨간색 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사업자 쪽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N에는 원래 차량의 인포테인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모든 차량 제조사는 원래는 자체 보유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차량 ABN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량이 교체되고 여러 모델이 있으면서 그 각각의 또 ABN을 다 개발해야 되는 차량 제조사의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폰 연동 같은 부담도 있어서 이런 거를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내고 나서 보니까 차량별로 소프트웨어 모듈의 재사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발할 게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한 4분의 3 정도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4분의 1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계속 뭐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앱에 관한 연동, 그러니까 미러링 기술의 그 CCC라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에서 미러링크라는 기술을 2010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처음에는 1.0은 유선, 2.0은 무선으로 해서 그 참여한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선으로 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다수의 단말이 출시가 되기도 했고 이게 속도는 느리지만 점점 확산되고는 있습니다. 확산되는 이유는 원래는 뭐 카플레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디펜던시를 줄이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 미러링크 기술도 점차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 2년간 실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회사가 참여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는 애플하고 구글에서 이제 이런 ABM 플랫폼을 발표한 이후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 작년 말부터 상용 자동차에 탑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나 벤츠 같이 고급 자동차들은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걸 탑재하지 않거나 탑재하더라도 굉장히 피처로 광고하지는 않는데 혼다나 아니면 현대나 저기 브랜드가 좀 그런 고급차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회사들은 이런 기능을 굉장히 앞서서 광고를 하고 탑재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이 수치는 더 늘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CCC나 아니면은 그런 기존의 차량 공통 플랫폼에 비해서도 참여 자동차 회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ABN이고 지금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말씀드리면은 차량 통신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TX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DSRC나 웨이브나 802.1P나 아니면 심지어 LTE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TX를 먼저 예를 들면은 단말, 그러니까 V2V는 vehicle to vehicle, 차량 간, 그러니까 V2I는 인프라, V2P는 pedestrian, V2G는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이고요. V2N은 노마딕, 그러니까 저기 뭐 패드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 같은 단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차량 통신하면은 웨이브나 LTE 통신만 포함한 모든 차량에서 가능한 통신을 얘기하고요. 좁은 의미는 802.1P 웨이브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얘기하던 DSRC는 900메가 밴드의 RF, 그러니까 차량 정산, 무인 정산 같은 데 쓰던 이런 기술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DSRC나 웨이브는 이런 5.9기가의 802.1P를 쓰는 차량 통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아까 쉬는 시간에 데모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서 이 V2X를 지원해서 서로 차량 간 통신을 하는 데모도 밖에 있고요. 시험 단말로는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 상용 스마트폰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AP 반도체에는 퀄컴에서 현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 통신인데 LTE망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올해 2월부터 3GPP에서 스타디 아이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DSR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요금증서에 쓰였던 거고요. 지금 뭐 요새 얘기하는 DSRC는 뭐 저기 웨이브랑 같은 의미로 그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는 그 미국 교통청에서 그 5기가대 와이파이 규격에 기반해서 규격을 보시면 와이파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 채널 번호도 그 와이파이 있는 그 바로 뒤 와이파이가 5.8기가까지 되고 그 웨이브는 5.9기가부터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와 거의 동일한 표준을 쓰고 실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도 거의 동일한데 규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속도 위주로 돼 있는 거고 여기 차량 통신은 딜레이 및 그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트가 그래서 와이파이보다 딱 절반이죠. 와이파이가 채널당 53메가인데 여기는 27메가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통신을 어디다 쓰느냐 보면은 그 V2V 차량과는 아까 그 노키아의 그 조병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차가 여러 대 가고 있는데 앞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전달시킬 수가 있고요. 이게 로드 스테이터스 얼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프라에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날씨 정보 아니면 결빙 상태나 뭐 그런 그 도로 상태나 날씨 상태를 알려줄 수가 있고 V2P인 경우는 사각지대에서의 그 보행자와 차량 간의 그 충돌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V2 안에 이제 에코 드라이빙 여기 신호등이나 이런 그 주기를 신호등에서 다 브로드캐스트 하고 있으면 얘가 받아서 지금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미리 감속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에코 드라이빙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건 이런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점이 사업자한테 중요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V2V를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나라가 작고 그 임금에서 높아서 V2I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게 802.11t 기반의 웨이브 기술이고요. 이거는 LTE 기반한 차량 통신 기술입니다. 우리 3GPP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앞에서 얘기한 이런 시나리오들이 물론 차량 간 직접 통신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기존의 LTE망을 이용해서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정보만 전달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키는 이 정확한 위치, 상대 위치 또는 절대 위치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딜레이가 굉장히 작아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키아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파 속도를 고려하면은 뭐 100ms도 위험한 10mm 단위로 전파가 돼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 그러니까 서비스 시널 요구사항들을 모아서 지금 18가지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9월부터 워크 아이템으로 변경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표준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속도라던가 그 패킷 손실이라던가 요구사항,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 V2XL 같은 경우는 뭐 SKT 사업 SKT 단말들끼리는 뭐 충돌 경보가 되고 사업자가 다르면 안 된다 이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국가나 사업자에 관계없이 모든망에서 TXR에서 가는 이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그 자율주행 세 번째 요소 기술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은 그 뭐 스스로 주행을 한다는 뜻인데 이거 뭐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술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이나 법규 인프라 보험 같은 그런 좀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주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차량 자체 기능 외에 도로 인프라나 아니면은 도로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차량이 혼자 가면서 차선을 인식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차선 단위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전시회 가 보니까 HD 맵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 정보를 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차선 단위로 다 ITS 정보를 도로 교통 정보를 가지고 있고
차선뿐만 아니라 뭐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는지,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지, 뭐 노견은 얼마인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정보를 모으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도 정보가 자세해지면은 이게 훨씬, 예, 훨씬 이게 유용해지죠, 편해지겠죠. 예. 그래서 기술로는 뭐 지금 구글의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여기 뭐 동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차에는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들 없이 그냥 사용자는 아무것도 안 하게.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를 가지고 있고 초음파 센서, 통신 기능, 그다음에 정밀측기, 차선 단위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정밀측기, 그다음에 측구방 레이더, 뭐 차량 인식이나 차선 변경할 수 있는, 그다음에 차량암 설치까지 지원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 대회에서 우승했던 카네기 멜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네기 멜론 이거는 그 자율주행도 뭐 오프로드가 있고 온로드가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우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프리우스에서 붙인 거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따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다음에 AVM, 그다음에 차량 통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도 사업자로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적어보면 뭐 교통정보, 그러니까 교통량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위험이나 과금 결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 뭐 카카오택시나 뭐 우버 같은 것들이 있죠. 소카 자장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운행 관리.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통신사가 하는 차량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관제 서비스요. 운전 보조나 안전에 쓸 수 있고 차량 제어나 인포테인먼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저기 AT&T에서 굉장히 그 차량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이런 광고나 서드파티 앱이나 뭐 날씨 뉴스 이런 콘텐츠들을 AT&T가 클라우드에서 하나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인터넷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뉴스 채널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로그인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AT&T 같은 경우는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저 앞쪽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커넥티드 카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개발한 단말 브릿지가 있어요. 얘가 하스판 역할을 하고 차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 그러니까 뭐 진단 장치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나 아니면은 ABN이나 저기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차 안에 있는 태블릿과 연결해서 얘가 정보를 모으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그다음 서버에 이런 정보를 저장을 해서 개인이 보거나 아니면은 B2B한테 그런 정보를 정제해서 제공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관제 회사 같으면 뭐 차량의 운행 기록을 해둔다던가, 아니면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동영상, 그러니까 특이상 충격이 있을 때의 동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해서 전해준다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서버와 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바깥쪽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지난주에 도쿄 모토쇼가 있어서 그 중에 눈에 띄는 부분만 간단히 추려 보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 놀란 거는 이게 44회더라고요. 그래서 44년이나 지난 모토쇼고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규모가 생각했던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놀란 거는 전부 일본어로 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미안하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당황을 했는데, 자료도 다 일본어라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특징들이 있고요. 이 토미카라는 회사의 이 전시도 있었습니다. 거기 그 도쿄 모토쇼 안에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라고 이제 별도의 한 전체 공간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쓰는 별도의 그 ICT 기반의 그게 있었고요. 주로 전시된 거는 이런 뭐 일단 여기는 UX 분야를 모아봤는데, 이게 투명 유리입니다. 투명 유리고 이게 디스플레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따로 계기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유리 위에 바로 표시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저기
HUD를 쓰죠. HUD를 쓰면은 여기에 그 투사를 해서 여기에 약간 반투명 필름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발전해서 뭐 색깔이나 어떤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소자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대시보드는 이게 아마 요새 차량들, 요새 나오는 차량들에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LCD고요. 실제 바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익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제 옛날 기계식 계기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거고 이제 점점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사이드 미러가 없고 사이드 미러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양쪽에 달려 있어서 실제로 더 이런 게 훨씬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야간 같은데 잘 안 보이니까 영상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개를 안 돌려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직 상용차는 아니었는데 거의 상용 수준으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의 그냥 쭉 LCD 패널입니다. LCD 패널이어서 따로 뭐 AVN 그 옆에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기판이랑 이게 하나로 합쳐진. 심지어 어떤 차는 계기판이 없어요. 이렇게 계기판이 없고 왜냐하면은 이미 다 많은 걸 자동화했기 때문에 별로 보여줄 만한 정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퓨얼셀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건데 이게 전기차가 되면 굉장히 또 모빌리티나 스마트화 면에서 좋은 게 디지털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기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꽂아서 전기를 충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렁크 밑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아마 미쯔비시였던 것 같은데 아웃랜더인가? 네, 미쯔비시 SUV 아웃랜더였던 것 같고요. 이 충전기도 미쯔비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력 충전기가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전력을 주고 받는 거예요. 차량도 배터리가 있으니 전력이 쌀 때 차량하고 여기에 받아놨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여기서 나가는 거죠. 밤에 예를 들어 밤에 전기가 싸다 이러면은 차량이 밤에 들어오면은 직접 전기를 받고 차량이 낮에 들어오면 이 배터리에서 전기를 받고 이러면 되겠죠. 이것도 비슷한 게 테슬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양은 테슬라만큼 안 되지만 아무튼 이런 에코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 전기차만큼이나 많이 나온 게 퓨얼셀 수소를 이용한 그런 것들인데 그냥 겉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주유기랑. 그래서 대신에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를 충전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걸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구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보면 세그웨어 비슷한데 앉아서 타는 거, 그다음에 여기 나인보시라고 아마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것 같은데요. 1인용 고구, 그다음에 이거 휠체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심지어 이건 듀오백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휠체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인용,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산책하고자 할 때 타는 거. 그다음에 이런 혼다에서 완더 스탠드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서서 타는 차고 기존의 차가 어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었는데 이거는 컨셉이 그냥 산책하는 용도로 그냥 내가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치를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별로 조정하는 게 없고 다 인식을 합니다. 영상 인식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고 그러니까 인도나 차도를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그룹 주행도 가능하고 빨리 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산책할 때 쓰는 용도로 이렇게 되고 또 설명은 일본이니까 기모노 입은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차도 보시면은 이런 전기차가 돼가면은 그런 구동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그냥 소형 차인데 문이 앞으로 열립니다. 이게 앞이에요. 이게 운전석이 여기고요. 앞으로 열리는 이런 차들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센서나 제어 기능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연동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그 통신 모듈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통신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지금 나와야 되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이런 거는 지금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마침 또 고장 났습니다. 이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 중. 예. 여기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이 계기판 대신에 스마트폰을 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달고 그럼 이제 오토바이 각종 계기들이 스마트폰에 정보가 저장이 되고 이것들이 또 내비게이션과 계기판 역할을 하면서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리고 이 개념이 딱 저희 지금 밖에서 데모하고 있는 커넥티드카 개념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반가웠고 근데 그 통신 기능 자체는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도 지금 지상파 DMB 중에 한 채널에 그 교통 정보를 계속 브로드캐스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일본 교통성에서 이런 걸 굉장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그 ITS의 인포메이션에 그 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그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우리 모터쇼에서 ICT 관련한 부분만 추려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르쉐나 벤츠를 보러 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예, 그 질문을 세 개 방금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하나만 좀 답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KT에서 커넥티드카 서비스 분야 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쯤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 커넥티드 카라는 게 저희가 만든 솔루션 이름이 커넥티드 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선이나 관제 쪽은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데모하고 있는 과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전체 T 개발자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